아무도 백만장자 후계자의 파티를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한 거지, 소녀가 홀을 가로질러 휠체어에 앉아있는 소년 앞에 섰다. 일어나서 나랑 춤추자. 그녀가 말했다. 하객들은 미쳤다고 웃어댔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이들 앞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고 녹화된 영상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믿지 못했을 장면이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바람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생이 우리를 천천히 이끌어가는 그 가벼움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수진과 백 가문의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놀라운 방식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적 협력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진정한 유대감으로 성장했다. 특히 백진우와 박소라 교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전문 분야는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는 비즈니스의 거장이고 다른 하나는 뛰어난 과학자였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존경과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소라 교수님, 뉴욕 컨퍼런스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백진우가 센터의 새로운 연구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는 이제 72세였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고 센터의 모든 발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다음 주에 발표할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진 씨의 방법론이 기존 재활치료보다 45%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한 것은 최선의 결정이었군요. 백진우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의학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백준호와 윤미정이 수진과 함께 센터의 새로운 확장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후원자가 아니라 센터의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어 있었다. 이 도면을 보세요, 수진 씨. 준호가 건축 계획을 펼쳐 보였다. 새 건물이 완공되면 환자 수용 능력이 2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공립학교에서 의뢰받은 아이들도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미정은 손을 뻗어 수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수진 씨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도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센터의 성장은 놀라웠지만 때로는 그 빠른 속도가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도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수진이 물었다. 의대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미정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놀랍게도 아주 잘해. 홀의 한쪽 구석, 화려한 행사장의 소란스러움과 거리를 둔 곳에 백도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17살의 나이에 그의 짙은 눈동자는 지루함과 불편함이 뒤섞인 깊은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2해 전 스위스 스키 여행 중 일어난 심각한 사고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때 국가대표 수영선수 지망생이었던 그는 이제 다리에 금속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겨우 설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도현아, 넥타이가 비뚤어졌네. 어머니 윤미정이 다가와 불필요한 걱정으로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피곤하면 말해,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일찍 들어가자. 도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자리에 저를 꼭 데려오고 싶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걸 즐기시나 봐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런 말 마라. 할아버지는 네가 얼마나 강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야. 도연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강하다고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를 보세요. 이게 강한 모습인가요? 그의 시선은 홀 건너편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백진우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모두가 재벌 회장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저기 서 있어야 할 사람인데. 도연은 쓰라린 생각에 잠겼다. 도련님, 음료 한 잔 드릴까요? 정중하게 다가온 서버가 물었다. 도연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특별 대우가 이제는 그저 자신의 무력함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바라보며 그는 사고 전의 삶을 떠올렸다. 서울대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시간들, 주말마다 친구들과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던 그 감각,
몇몇 내빈들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도현 군, 많이 좋아졌구나. 정말 대단해. 너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 도현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공허한 대화에 응했지만 그들의 동정적인 시선 뒤에 숨겨진 진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불쌍한 아이, 이제 백시 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없겠지. 그는 이런 생각들이 마치 글자처럼 그들의 이마에 써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혼자 있고 싶어요. 도연은 어머니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좀 숨통을 틔우고 싶어요.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결연한 눈빛에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알았어. 하지만 곧 할아버지께서 너를 소개하실 거야. 준비해야 해. 그녀가 떠나자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연극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그를 예전의 도연인 것처럼 대하려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움직이려 시도했고 매일 같은 실망을 느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도연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가 봐도 완벽한 외모, 최고의 교육, 부유한 가문의 혈통.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저 다시 걸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가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다. 서울의 반대편, 오래된 봉제 공장들이 모여있는 창신동에서 강수지는 작은 원룸 아파트의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25살의 그녀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장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중고 가게에서 구입한 네이비 블루 세틴 원피스를 그녀가 직접 수선한 것이었다. 곱슬거리는 긴 머리는 단정한 올림머리로 정리했고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결연한 미소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정말 가려고 70살의 이웃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문간에 서서 물었다. 그 자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데가 아냐. 들키면 큰일 나. 수지는 작은 클러치에 조심스럽게 위조된 초대장을 넣으며 미소 지었다. 마지막 기회예요, 할머니. 시도라도 해봐야죠. 그래도 위험해. 경비들이 얼마나 삼엄한데.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시잖아요.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바로 나올게요. 그녀가 세운 희망의 발걸음 센터는 3년 전 문을 열었지만 이제 완전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임대료는 2달째 밀렸고 장비 유지비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오늘 밤 백가문의 자선 행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곳에 모인 재벌들과 사업가들이 그녀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마도 센터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의 신데렐라가 되는 거야? 김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다. 수지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자정 전에 돌아올게요. 진짜 신데렐라처럼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오늘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녀는 종종 이렇게 하늘에 대고 말을 걸곤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수지는 센터의 상황을 떠올렸다. 국립무용단 출신으로 서울예술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한 그녀는 3년 전 작은 꿈을 안고 희망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그것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춤과 움직임을 통한 치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창신동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방 하나로 시작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특히 그녀가 개발한 독특한 방법론은 기존의 물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서 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뇌성마비 아이들이 처음으로 혼자 서고 교통사고 후 트라우마로 움직임을 거부하던 청소년들이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정부 지원금은 한정적이었고 개인 후원자들의 도움도 충분하지 않았다. 신경과학자 박소라 박사와의 협력 연구는 그녀의 방법론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지만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도 바닥나고 있었다. 중앙극장에 도착한 수지는 잠시 화려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줄지어 서 있는 고급 차량들과 경비원들을 보며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곧 진료를 받아야 할 윤서의 얼굴, 새 휠체어가 필요한 민호, 그리고 센터를 그들의 두 번째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포기할 순 없어.
그녀는 결심을 다지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위조된 초대장을 꺼내 들고 당당한 걸음으로 극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모험적인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희망의 발걸음 센터는 창신동의 오래된 봉제 공장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과 넓은 창문은 한때 수십 명의 재봉사들이 일하던 곳으로 이제는 색색의 매트와 거울, 그리고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수지는 이곳을 자신의 두 번째 집이라 불렀다. 일주일 전 박소라 박사가 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긴장된 대화가 수진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수진 씨. 소라 박사가 말했다. 춤을 통한 신경가소성 자극이 기존 물리치료보다 38%더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특히 뇌 손상 환자들의 경우에는 재활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죠.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니 아이러니하네요. 소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손을 내밀어 수진의 어깨를 꾹 잡았다. 이 영웅은 재활의학계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날 오후 센터에서 가장 오래된 학생 중 하나인 12살 민호의 어머니가 수진을 찾아왔다. 민호는 9살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1년간의 희망의 발걸음 프로그램 후 그는 이제 지지대를 사용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정말 문을 닫는 건가요? 민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가 이곳에 오면서부터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하고 있어요. 수지는 목이 메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임대료도 밀리고 장비도 부족하고 대형 병원에서는 민호의 치료에 1시간에 15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결과도 없었죠. 민호 어머니가 말했다. 여기서는 그 돈의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아이가 실제로 나아지고 있어요. 수지는 오랜 시간 그녀를 안아주었다. 떠나고 난 후 그녀는 센터의 재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임대료는 2개월 체납, 전기세와 수도세도 밀린 상태. 직원들 급여도 지난달부터 지급하지 못했다. 대부분은 봉사자들이지만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2명의 정규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해야 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소라 박사와 함께하는 연구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신경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장비는 최소 5천만 원. 지금 센터의 연간 운영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김할머니의 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빌린 정장 원피스를 걸치며 수지는 절박한 현실을 직시했다. 백가문의 자선 행사에 잠입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선반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개관 첫날 촬영한 사진이었다. 수진과 3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첫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다.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결연히 중얼거렸다. 방 한 구석에 쌓인 영수증들과 미지급 청구서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개인 저축은 모두 센터에 쏟아부었고 더 이상의 대출도 불가능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열정과 결단력뿐이었다. 수지는 창문을 통해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오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것이 센터와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박소라 교수는 몇 시간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42세의 신경과학자인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가소성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학술적 명성이 아닌 창신동의 작은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교수님, 이 결과 좀 보세요. 대학원생 전구진이 태블릿을 건넸다. 수진 선생님의 무용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뇌 활성화 패턴입니다. 기존 물리치료만 받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전두엽과 손해의 연결성이 현저히 증가했어요. 소라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색상으로 표시된 뇌 스캔 이미지는 그녀의 가설을 확실히 뒷받침했다. 놀랍군요. 특히 이 부분의 신경 재생성 패턴이 그녀는 자신의 연구 경력 20년 동안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었다. 8개월 전 소라는 우연히 신문 기사를 통해 강수진의 희망의 발걸음 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대안치료법 정도로만 생각했으나 직접 방문한 후 그녀의 학문적 호기심은 완전히 깨어났다. 무용을 통한 신체 재활이
전통적인 물리치료보다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정신적 웰빙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치료법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재활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요. 소라가 말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특히 장기적인 추적 관찰 결과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소라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녁에 한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죠? 소라가 물었다. 백 가문의 자선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에요. 정식 초대는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가서 우리 센터와 연구에 대해 말해볼 거예요. 소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백씨그룹의 행사는 재계와 정치계 최상위층만 참석하는 자리였다. 수진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다른 선택이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음 주면 임대료 납부 기한이 끝나요. 그리고 박사님 연구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요. 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수진의 열정과 헌신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무모함을 걱정했다. 정 그러시겠다면 백씨그룹의 손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백도현이라고 스키 사고로 하반신 기능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제 동료 중 그의 주치의가 있는데 재활이 별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호흡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요? 그럼 더더욱 가야겠네요. 우리의 방법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소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진의 계획은 무모했지만 그녀의 용기는 분명 감탄할 만했다. 만약 그녀가 성공한다면 그들의 연구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연구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저녁 하늘이 보였다. 소라는 수진이 안전하길, 그리고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영혼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이미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박사님, 계속 분석할까요? 우진이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속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녀는 다시 데이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오늘 밤 위험한 모험을 시작할 수진에게 가 있었다. 국립중앙극장에서 백진우 회장은 마침내 손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키 큰 체구와 위험 있는 걸음걸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었다. 도현아, 이제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다. 진우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많은 중요한 인사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도현은 할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불편함을 참지 못했다. 저를 구경거리로 전시하실 건가요? 사고 후에도 백씨그룹의 후계자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백진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쾌함이 스쳤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도현아, 네가 우리 가문의 미래야. 사람들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해. 모든 게 변했잖아요, 할아버지. 도현은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시다시피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스위스 의사들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했잖니. 의지의 문제야. 도현은 쓴 웃음을 지었다. 2년간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의사들의 낙관적인 말과 달리 그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것이 의지의 문제라는 할아버지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백 회장님, 정치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도현 군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말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군요. 놀랍습니다. 도현은 이런 대화가 얼마나 지겨운지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씩씩하다, 용감하다, 놀랍다. 이 모든 형용사들은 결국 불쌍하다는 의미를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가 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동안 도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 있었다. 그때 극장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도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한 젊은 여성이 경비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른 여성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과는 달리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도현의 시선을 끌었다. 누구지? 도현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사촌 서연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뭘 보고 있어? 저기 입구에 있는 여자.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서연은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다.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네. 아마 새로운 재단 직원이거나 언론사 사람일 거야. 경비원이 마침내 그녀를 통과시키자 여성은 당당하게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자연스럽게 서버에게서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 자리에 완벽하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이질감을 느꼈다. 도연아, 집중하렴. 아버지 백준호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민국 회장님이 너에게 인사하시잖니. 도연은 억지로 시선을 돌려 또 다른 기업인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수수께끼 같은 여성이 신경 쓰였다. 이 지루하고 가식적인 자리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저 좀 쉬어도 될까요? 도현이 물었다. 계속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으니 좀 피곤해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잠시 쉬었다가 하자. 하지만 곧 할아버지께서 공식 연설을 하실 거야. 그때는 앞자리에 있어야 해.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조금 외진 곳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시 그 신비로운 여성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이 위선적인 세계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강수진의 시선이 백도현과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이 가식적인 사회에 속하지 않는 동질감을 발견했다. 마치 수정 샹들리에와 샴페인 잔 사이에서 길을 잃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았다. 수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누군가 그녀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버에게 건네받은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귀를 기울이며 주변 대화를 엿들었다. 백씨 그룹의 기부는 정말 대단해요. 특히 재활병원에 대한 후원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여성이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야 회장님 손자 때문이겠죠. 불쌍한 아이, 그렇게 활동적이었는데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지는 귀를 쫑긋 세웠다. 이야기를 계속 듣기 위해 그녀는 가까운 기둥 뒤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윤미정 여사가 얼마나 강인한지 몰라요. 나라면 아들이 그런 상태가 되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첫 번째 여성이 말했다. 그래도 외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잘 지내시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완벽한 모습으로. 그들의 대화에 담긴 피상적인 동정과 선입견이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런 태도는 그녀가 센터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요청할 때마다 마주치는 것과 똑같았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잠재력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지 불쌍한 아이들로만 여겼다. 수지는 시선을 다시 휠체어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에게 돌렸다. 그의 표정에서 지루함 너머의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분노? 체념? 아니면 둘 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그가 얼마나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홀을 가로질러 걸으며 수지는 백씨 가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백진우 회장의 손자가 2년 전 스키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는 것,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다녔지만 큰 진전이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그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 그녀는 홀의 반대편에서 소라 박사가 말했던 내용을 떠올렸다. 백도현. 그가 바로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젊은이였다. 그가 정확히 무슨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방법론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인지 궁금했다. 수지는 물잔을 들고 창가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에 반사되어 그녀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원피스는 다른 여성들의 명품 드레스에 비하면 너무 단순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다. 진정성,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 그녀는 센터의 아이들, 특히 오늘 아침 선생님, 저 혼자 서 있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외쳤던 5살 지수를 떠올렸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 화려한 파티의 모든 샴페인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심호흡을 한 뒤 수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백도연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가 백씨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그저 보너스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본 고립감과 절망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센터의 많은 아이들에게서 처음 보았던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다. 지금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담대하게 걸음을 옮기며 수지는 백도현을 향해 나아갔다. 이 모험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홀 반대편에서 백도현은 점점 더 상황에 짜증을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를 한 기업인에서 다음 기업인으로 끌고 다녔고 모두가 똑같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에게 용기를 내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말 미치겠네. 도현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사촌 서연이 두 잔의 샴페인을 들고 다가왔다. 표정을 보니 구출이 필요해 보이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잔을 건넸다. 이 서커스가 언제 끝날 것 같아? 도현이 물었다. 서연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 연설이 끝나고 나면 자리를 비울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도현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어렸을 때가 그립다. 이런 지루한 행사에서 몰래 빠져나가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자전거 타던 때 말이야. 서연의 눈이 추억에 잠겨 반짝였다. 기억나. 항상 내가 너를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절대 안 됐었지. 넌 정말 빨랐어. 두 사람의 대화는 잠시 침묵으로 이어졌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현재의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가끔 정동진 해변에서 일출 보러 갔던 것도 생각나. 도현이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가서 소원을 빌게 했었지. 그래, 넌 항상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가 되는 게 소원이었지.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도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제는 그냥 길을 걷는 것이 소원이 됐어.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도현의 어깨를 부드럽게 짚으며 말했다. 언젠가 반드시 그럴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바로 그때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도현이 이전에 홀 입구에서 본 바로 그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재단의 초청으로 왔어요. 도현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참석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자세와 말투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백도현입니다. 그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다. 이쪽은 제 사촌 서연이고요.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초청객 명단을 확인했지만 이 여성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그녀는 더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실례지만 재단의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으신가요? 서연이 정중하게 물었다. 수지는 준비한 대답을 자연스럽게 말했다. 저는 장애인 접근성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신체적 제한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도연의 눈이 처음으로 그날 밤 진정한 관심으로 반짝였다.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가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제가 창신동에서 운영하는 작은 센터가 있어요. 희망의 발걸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춤과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발견하고 재활하도록 돕고 있어요. 춤이요? 도연이 의아하게 물었다. 그게 어떻게 재활에 도움이 되나요? 춤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이에요. 수진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춤은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표현의 형태이자 뇌가 몸과 다시 연결되는 방식이죠. 저희 방법론은 무용 동작과 신경과학을 결합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도현은 순간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대화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처음으로 그날 밤 그는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대신 그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꼈다. 서연은 조용히 물러나며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오랜만에 사촌의 눈에서 생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기뻤다. 도현이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웃음소리는 사고 이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수지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도연은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창신동이라고 하셨나요? 그곳에 센터가 있다고요? 도연이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옛날 봉제 공장을 개조했어요. 그리 화려하진 않지만 저희에겐 완벽한 공간이에요.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서울에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도연이 말했다. 제가 다니는 재활센터들은 모두 강남이나 송파에 있어요. 비싸고 화려한 시설들이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도 당신의 의사들은 비싼 전통적 치료법만 추천하셨을 테니까요. 우리 같은 곳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죠. 말을 내뱉자마자 그녀는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 걱정됐지만 도현은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정확히 맞아요. 그가 인정했다. 스위스, 미국, 독일, 미국. 온갖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모두 똑같은 말만 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점진적 향상을 기대하세요. 도현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수진 씨의 방법은 뭐가 다른가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방법론을 간단히 설명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것의 깊이와 과학적 근거도 전달해야 했다. 저희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아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각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재발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요. 전통적인 물리치료는 종종 환자를 수동적인 위치에 둡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녀는 손짓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춤은 달라요. 춤은 본질적으로 표현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저희 방법론은 한국 전통 무용의 요소, 현대 무용, 그리고 최신 신경과학 연구를 결합해요. 저희는 서울대 의대 박소라 교수님과 협력하여 이 방법론의 과학적 효과를 연구하고 있어요. 도현의 눈이 커졌다. 박소라 교수님이요? 신경가소성 전문가 말씀이신가요? 수지는 놀라워했다. 네, 맞아요. 아세요? 작년에 그분의 논문을 읽었어요. 뇌 손상 후 신경 재연결에 관한. 도현이 말했다.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요. 사고 전에는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려고 했거든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 젊은이가 단순한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저희 방법론의 핵심은 각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 내에서 움직임의 기쁨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성취를 축하해요.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든 혼자 서든 혹은 첫 걸음을 떼든 말이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여정을 통해서요. 도연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희망이었다. 몇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가요? 도연이 물었다. 현재 5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오고 있어요. 나이는 5세부터 19세까지 다양해요. 수진이 대답했다. 각자 다른 도전을 가지고 있죠. 뇌성마비, 척수 손상, 뇌 손상, 선천적 장애 등. 도연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저 같은 경우는 척수 일부 손상과 신경 손상이에요. 설 수는 있지만 오래 걷기는 힘들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수지는 그의 상태를 평가하듯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전문가적인 관심이 담겨 있었다. 저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균형과 고유수용성 감각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도현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더 이상 거짓 희망은 원치 않아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쉬운 약속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정직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확실한 약속은 드릴 수 없어요. 그녀는 진실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서연은 수진과 도현의 대화를 지켜보며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 이후 도현이 누군가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평소의 냉소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혹시 센터의 방문자도 봤나요? 서연이 물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수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깊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누구시죠? 수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백진우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맞춤 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세월이 주는 권위와 권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 도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보였던 생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백진우는
수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에이, 젊은 분은 누구지? 초대 명단에 없는 것 같은데.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손을 내밀었다. 강수진입니다,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의 자선 사업과 사회 공헌에 항상 감명받아 왔습니다. 백진우는 그녀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다. 그의 눈은 수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고 있었다. 수진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의 저렴한 원피스와 단순한 액세서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인연으로 오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백진우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어느 쪽 초청으로 오셨죠? 수진의 입이 말라왔다. 이것이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도현의 눈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다. 서연도 긴장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얼버무릴 수도 있어. 수진은 생각했다. 하지만 도현의 존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공식적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백진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홀에 이 부분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멈추었다.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창신동에서 희망의 발걸음이라는 작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춤을 통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수지는 용기를 내어 계속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백진우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자선 행사에 몰래 들어와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당당하게 대답했다.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투자 기회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우리 센터는 검증된 사회적 가치와 과학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시그룹의 지원이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백진우는 작은 손짓을 했고 곧 2명의 경호원이 조용히 그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수지는 공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경찰에 연행되어 범죄 기록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다. 놀랍게도 도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진우는 손자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도현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나서는 모습은 사고 이후 처음이었다.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야말로 우리 재단이 지원해야 할 대상 아닌가요? 도현이 계속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면요. 백진우는 손자와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쳤다. 마침내 그는 경호원들에게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백진우가 수진에게 말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경찰을 부르지 않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수진은 모든 눈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백진우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서 있었고 도현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결연함이 엿보였다. 회장님, 저는 평범한 무용수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시작했다. 서울예술대학을 졸업하고 국립무용단에서 활동했죠. 3년 전 저는 희망의 발걸음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우리 센터는 춤과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론은 신경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소라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울대학교와 박소라 교수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그의 눈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아이들이 첫걸음을 떼고 팔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전통적인 물리치료의 3분의 1 비용으로 가능했습니다. 수지는 도현을 향해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다음 주면 센터의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연장할 자금이 없습니다. 센터가 문을 닫으면 현재 치료받고 있는 50명의 아이들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백진우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그녀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사적인 행사에 침입한 것입니까?
수진의 뺨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수십 번 재단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항상 비서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절박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의 웃음소리는 더욱 놀라웠다. 할아버지, 이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도연이 말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다니요. 요즘 사람들 중에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백진우는 손자를 깊이 바라보았다. 도현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열정을 발견한 듯했다. 강수진 씨, 백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열정은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비를 통과한 방법이 궁금하군요. 수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 친구가 이 호텔에서 일합니다. 그녀가 직원 입구로 저를 들여보냈어요. 그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백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웠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비서가 연락할 것입니다. 센터를 방문해 직접 보고 싶군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정말인가요?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백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단지 평가할 기회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엔 이렇게 관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도현은 할아버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백진우가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진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도현에게 말했다. 10분 후에 내 연설이 시작된다. 준비하거라. 그가 떠나자 긴장된 공기가 풀어졌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도현에게 속삭였다.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2년 동안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말만 듣다가 마침내 가능성을 믿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일지도요. 수진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다. 그것은 너무 친밀한 행동일 수 있었다. 내일 만나면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약속했다. 도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강수진 선생님. 서연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사촌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희망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백진우가 떠난 후 수진은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도 그가 준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두꺼운 흰색 카드에 음각으로 새겨진 백시그룹의 로고와 백진우의 이름이 금박으로 빛났다. 진짜 기회예요. 서연이 그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직접 명함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항상 사람을 평가하는 데 뛰어나셨어요. 분명 수진 씨에게서 뭔가를 보신 거예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이 저희 센터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네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그때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백진우가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저를 찾고 계실 거예요. 연설 때는 앞자리에 있어야 하거든요. 서연이 그의 휠체어를 밀려고 했지만 도현은 그녀를 제지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수진은 도현이 자신의 휠체어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상체는 여전히 강하고 단련되어 있었다. 충분한 상체 근력이 있군요. 그녀는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진 씨. 도현이 떠나기 전에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진이 처음 들었을 때와는 다른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혼자 남겨진 수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박소라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백시그룹에서 센터를 방문합니다. 모든 자료와 연구 결과를 준비해 주세요. 소라의 답장이 즉시 왔다. 정말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사를 지켜봐야 해요. 아직 여기 있거든요. 소라는 놀란 이모티콘을 보냈다.
조심하세요. 내일 일찍 센터에서 만나요. 수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입자가 아니었다. 백진우 회장이 직접 내일 방문을 약속했으니 그녀는 사실상 이 자리의 일원이 된 것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백진우의 연설은 예상대로 완벽했다. 그는 재단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수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에 깊게 들었다. 만약 내일 그에게 제안을 한다면 그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수지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오늘 밤은 이미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내일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해야 했다. 극장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지는 김할머니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르게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도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녀가 센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잠시 그 슬픔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순간을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의 경우는 그녀가 이전에 다룬 것보다 더 복잡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 의지력은 분명 강했다. 그리고 그것이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창신동 역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내일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센터의 모든 기록과 성공 사례들을 검토해야 했다. 특히 박소라 교수의 신경과학 연구 결과는 백진우 같은 사업가를 설득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김할머니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할머니의 눈은 걱정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보여주었다. 내일 백시그룹 회장님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세요. 김할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구나.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왕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죠, 할머니. 하지만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녀는 내일이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아파트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이것은 그녀의 센터와 그곳의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기회였으니까. 백진우의 연설이 끝나고 행사는 더욱 화려해졌다. 오케스트라가 왈츠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여러 커플들이 댄스 플로어로 향했다. 도현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한때 춤을 좋아했었다. 고등학교 시절 사교 댄스 동아리의 주요 멤버였고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좋은 왈츠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도현은 놀라 돌아보았다. 수진이 다시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직 행사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 여기 계셨군요. 도현이 말했다. 연설은 어땠습니까? 수진은 미소 지었다.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요. 할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도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손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케스트라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고 댄스 플로어는 우아하게 움직이는 커플들로 가득 찼다. 춤을 추셨나요? 수진이 문득 물었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추웠죠. 그는 과거형을 강조했다. 사고 전에는 꽤 즐겼어요. 특히 왈츠와 탱고를. 정말요? 놀랍네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왜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걸 잊으셨나요? 수진은 그의 날카로운 반응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놀란 건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교 댄스를 전공했거든요. 무용과에서 현대무용을 주로 했지만 사교 댄스도 깊이 공부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방어적이 된 것 같아요. 이해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춤추는 커플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결심한 듯 도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춤 한 곡 추실래요? 도현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제 다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보여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몸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는 보조기 없이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해도 2걸음 이상은 힘들죠. 마라톤을 달리자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다. 그저 한 곡,
당신이 휠체어가 아닌 사람으로 존재하는 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도현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2년간 그는 휠체어에 앉은 백씨 그룹의 불행한 후계자로만 정의되어 왔다. 수지는 그를 단지 그의 장애로 보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넘어지면 어쩌죠? 도현이 물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보같이 보일 텐데요. 수지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넘어지면 우리 함께 넘어지면 되죠. 하지만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네,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요. 도현은 댄스 플로어를 바라보았다. 그의 부모님이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중요한 인사들과 대화하느라 바빴다. 아무도 그들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도현은 휠체어 팔걸이에 손을 올렸다. 만약 내가 바보처럼 보이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에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기꺼이 책임질게요. 도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그는 두려움 대신 흥분을, 절망 대신 기대를 느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고 수지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득 담은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의 말에 담긴 무언가가 도현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댄스 플로어를 둘러보았다. 아버지 백준호가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사업 파트너들과 이야기에 몰두해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주시하고 있지 않았다. 지금이 기회였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도현은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잡았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네, 확신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될 거예요. 도현은 마지막으로 망설였다. 내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은 6개월 만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 물리치료 세션에서 그가 넘어져 어깨를 다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이 말했다. 지금 이 순간만 중요해요. 도현의 팔이 휠체어 팔걸이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근육이 긴장으로 떨리는 것이 보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기 시작했다. 전체 홀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다. 도현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얼굴은 집중으로 인해 굳어 있었다. 수지는 침착하게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었지만 필요하면 즉시 도울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홀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에요. 도현의 다리가 흔들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일어섰다. 그의 상체는 안정적이었다. 수년간의 수영 훈련과 사고 후에도 계속된 상체 운동이 그에게 상당한 근력을 부여했다. 문제는 다리와 균형이었다. 마침내 그는 완전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다리 보조기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의 체중을 지탱했다. 수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도현을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자세, 무게중심, 불안정한 지점들을 분석했다. 놀라워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상체 근력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도현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노력이 필요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그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들은 너무 가까워져서 그녀는 도현의 애프터 쉐이브 향을 맡을 수 있었다. 산뜻한 시트러스와 우디노트가 섞인 향이었다. 그녀는 한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인도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처음에는 음악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만의 리듬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사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만지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다. 마치 그의 상태가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수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은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었다. 씨앗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냥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보세요. 수진이 제안했다.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른발을 조금 앞으로 밀었다. 그의 다리가 흔들렸지만 수진의 지지 덕분에 그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홀 건너편에서 서연이 그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샴페인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 했다. 도현이 서서 춤을 추고 있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나. 그녀는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는 즉시 삼촌을 찾아 시선을 돌렸다. 백준호가 그 광경을 봐야 했다. 서연은 서둘러 삼촌을 찾았다. 백준호는 아내 윤미정과 함께 서 있었다. 서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상치 않네. 삼촌 빨리 오세요. 도현 오빠가. 서연은 말을 멈추고 댄스 플로어 쪽을 가리켰다. 준호와 미정이 시선을 돌렸을 때 두 사람 모두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아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낯선 여성과 함께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저게 누구지?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여자는 누구야? 도현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서연은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강수진이라는 분이에요. 재활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도현 오빠에게 춤을 가르치고 계세요. 미쳤나? 준호가 놀라서 말했다. 위험해. 도현이는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없어. 의사들이 무리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봐요, 삼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가 웃고 있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다고요. 댄스 플로어에서 도현은 세 번째 걸음을 내딛었다. 그것은 춤이라기보다는 어색한 움직임에 가까웠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성취였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수진의 지지와 자신의 의지로 그는 계속 나아갔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도현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그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는 수진의 리드를 따라 천천히 회전했다. 그것은 왈츠의 기본 스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춤이었다. 홀 반대편에서 백진우가 광경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한 감정의 혼합을 보여주었다. 놀라움, 걱정, 그리고 무언가 희망이었을까? 준호와 미정은 이제 댄스 플로어 가장자리에 서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준호는 두려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저 여자가 누구든 도현이를 저렇게 만든 사람은 처음이야. 미정이 속삭였다. 도현은 이제 자신이 실제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그것은 그가 예전에 출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춤이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고 있었고 음악을 느끼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살아있다고 느꼈다. 괜찮아요? 수진이 물었다. 도현은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네, 놀랍게도 괜찮아요.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수진은 그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가 지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요. 도현이 간청했다. 이런 느낌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천천히 움직였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몇몇은 놀라움과 감동의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백시그룹의 젊은 후계자가 2년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서연은 할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백진우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는 손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괜찮을까? 서연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과 달리 백진우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서서 도현과 수진의 춤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마침내 힘이 다했음을 느꼈다. 이제 앉아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수진은 즉시 그를 휠체어 쪽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전문가적인 손길로 그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도현이 다시 휠체어에 앉자 주변에서 자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박수치고 있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방금 모두에게 불가능이 얼마나 상대적인 개념인지 보여주었어요.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창신동의 희망의 발걸음 센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한때 오래된 봉제 공장이었던 건물 외벽은 이제 현대적인 디자인의 비계로 덮여 있었고 건물 내부는 광범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수지는 센터 입구에 서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박소라 교수에게 말했다. 3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백 회장님의 방문이 모든 것을 바꾸었죠. 그날의 기억이 수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백진우 회장이 약속대로 다음 날 아침 정확히 10시에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백준호와 윤미정 그리고 놀랍게도 도현까지 함께였다. 도현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있었다. 수지는 간밤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센터의 모든 기록, 박소라 교수의 연구 결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이들의 성공 사례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백 가문을 센터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인상적이군요. 백진우가 첫 마디를 꺼냈을 때 수지는 놀랐다. 이렇게 적은 자원으로 이만큼 해내다니. 그날의 방문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백진우는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다. 재정 상태, 치료 방법론, 연구 결과, 심지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까지. 그가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아이들이었다. 그날 마침 수업이 있었고 백가문은 수진의 수업을 참관했다. 10살 지민이가 처음으로 보조기 없이 세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윤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현은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이해했다. 방문이 끝날 무렵 백진우는 수진을 한쪽으로 불렀다. 강 선생, 당신의 센터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수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더 넓은 공간, 최신 장비, 전문 스태프를 고용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소라 교수님과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백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계약서를 보내겠습니다. 백시 재단은 향후 5년간 당신의 센터를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지는 긴장했다.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센터의 이름을 백시 희망의 발걸음 재활센터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내 손자의 개인 치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했다. 계약은 다음 날 도착했고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관대한 조건이었다. 백시그룹은 단순히 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재활 연구센터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수진 씨, 회의 시간이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웠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새로 지어진 회의실로 향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무용 강사가 아니라 센터의 이사였다. 새로운 직함, 새로운 책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새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재활의학과 의사, 그리고 행정 담당자들. 모두 수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이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진이 회의를 시작했다. 새 장비가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이고 추가 공간 확장 계획도 논의해야 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성장과 변화 속에서 그녀의 원래 비전은 보존될 수 있을까? 전문화와 확장이 그녀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따뜻함과 개인적 접근을 희생시키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곧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도현의 모습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다. 수지는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놀랐다. 그의 눈에는 이제 삶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백도현은 한 번도 수업을 빠진 적이 없었다. 학교 시험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그는 항상 센터에서의 세션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3개월 동안 그는 주 3회 정기적으로 수진의 치료를 받았다. 그의 발전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정말 잘했어요, 도현 씨. 수진이 그날의 세션을 마치며 말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도현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짧은 거리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었다.
그의 근육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균형 감각도 크게 향상되었다. 모두 수진 선생님 덕분이죠. 도연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휠체어에만 의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저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죠. 실제로 걸음을 내디딘 건 당신이에요. 그들은 센터의 새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이곳은 최근에 지어진 공간으로 환자들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다. 도연은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었다. 내일 서울대 의대 면접이 있어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특별 전형으로 지원했거든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왜 이제 말해요? 축하해요.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합격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나 부모님도 모르세요. 왜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도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고 센터 앞 작은 정원에는 매화 꽃본꼬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할아버지는 반대하실 거예요. 백씨그룹의 후계자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요. 수지는 감동받아 그를 바라보았다. 3개월 전 그녀가 처음 만났던 쓰라린 청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적인 젊은이로 변해 있었다. 도연 씨가 의사가 된다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환자의 고통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런 공감 능력은 어떤 의과대학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사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가 계속했다.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일의 일부는 의학계에서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춤과 움직임을 통한 재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재활의학과 신경학을 전공해서 선생님의 방법론에 과학적 근거를 더하고 싶어요. 그들의 대화는 카페테리아에 들어서는 어린 환자들에 의해 중단되었다. 아이들은 도현을 보자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이제 센터의 인기 스타였다. 아이들에게 도현은 희망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가 해낼 수 있다면 그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존재였다. 도현 오빠, 10살 소녀 지연이가 그에게 달려왔다. 오늘 혼자서 5걸음 걸었어요. 도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었다. 와, 대단하다. 지난주보다 2걸음이나 늘었네. 수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도현은 단순히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센터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도현 씨,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의대 면접 꼭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열정을 보시면 반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도현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내일 면접 후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합격하면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자리에 함께 해주실래요? 선생님이 옆에 있어 주시면 더 용기가 날 것 같아서요. 수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물론이죠.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진과 백 가문의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놀라운 방식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적 협력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진정한 유대감으로 성장했다. 특히 백진우와 박소라 교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전문 분야는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는 비즈니스의 거장이고 다른 하나는 뛰어난 과학자였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존경과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소라 교수님, 뉴욕 컨퍼런스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백진우가 센터의 새로운 연구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는 이제 72세였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고 센터의 모든 발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다음 주에 발표할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진 씨의 방법론이 기존 재활 치료보다 45%더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한 것은 최선의 결정이었군요. 백진우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의학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백준호와 윤미정이 수진과 함께 센터의 새로운 확장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후원자가 아니라 센터의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어 있었다. 아이 도면을 보세요, 수진 씨. 준호가 건축 계획을 펼쳐 보였다. 새 건물이 완공되면 환자 수용 능력이 2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공립학교에서 의뢰받은 아이들도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미정은 손을 뻗어 수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수진 씨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도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센터의 성장은 놀라웠지만 때로는 그 빠른 속도가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도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수진이 물었다. 이대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미정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놀랍게도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의대 진학을 반대하셨지만 도현이가 수진 씨와 함께 설득한 뒤로는 오히려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죠. 이제는 손자가 의사가 될 거라며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준호가 웃으며 덧붙였다. 도현이가 1학년 성적이 전체 수석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역시 내 핏줄이라고 하시면서요.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도현의 변화는 그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쓰라린 10대였던 그는 이제 목표를 가진 열정적인 청년으로 성장했다. 오늘 저녁에 도현이가 집에 오나요? 수진이 물었다. 오후 세션에서 새로운 재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내 병원 실습 끝나고 오기로 했어요. 미정이 대답했다. 사실 도현이가 특별히 수진 씨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수진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도현과 그녀는 단순한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확인했다. 도현을 다시 만나는 것이 항상 그녀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 수진 씨, 백준호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작은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우리 가족, 그리고 소라 교수님도 오시고요. 수진 씨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수진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저요? 제가 가도 될까요? 미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수진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어요. 지난 1년간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예요. 수진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1년 전 그녀는 이 가족의 자선 행사에 몰래 침입한 불청객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의 가정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이 되어 있었다.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할 수 있는지 그녀는 새삼 경이로움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은 그 소리를 바로 알아차렸다. 도현이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약간 불규칙했지만 이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팡이에만 의존해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토요일 저녁 수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이번에는 1년 전 자선 행사에 입었던 것과는 달리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진한 자주색 원피스는 그녀의 피부톤을 돋보이게 했고 할머니의 은목걸이와 완벽하게 어울렸다. 어때요, 할머니? 수진이 김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1년이 지났지만 김할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김할머니는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답구나. 마치 공주님 같아.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공주는 무슨 그냥 저녁 식사에 가는 거예요. 강남백시 가문의 저택에서 하는 저녁 식사지. 김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1년 전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타이밍 좋게 초인종이 울렸다. 박소라 교수가 약속대로 그녀를 데리러 왔다. 소라는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우아한 업스타일로 올려 있었다. 준비됐어요? 소라가 물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백 가문의 저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 한옥의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건물은 마치 건축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다. 넓은 정원에는 조명이 설치된 벚꽃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비단잉거가 유영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윤미정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현관에 들어서자 실내 장식의 우아함에 수지는 다시 한번 놀랐다. 고급스러운 앤티크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백 가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수진 씨, 백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거실에서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 밤 와주셔서 기쁩니다. 수진은 공손히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백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회장님이 아닌 진우로 불러주세요. 이곳은 회사가 아니라 가정이니까요. 이 말에 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백진우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근함을 허락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거실에서는 백준호가 와인을 따르고 있었고 서연이 소라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 한 구석에 서 있는 도현에게 향했다. 도현은 지팡이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단정한 남색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의 자세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수진 선생님. 도현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약간 불안정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지팡이 없이 걷고 있네요. 수진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아침부터 연습했어요.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는 백 가문의 넓은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정식이 가득했다. 수지는 이런 격식 있는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백 가문은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식사 중에 백진우가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수진 씨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수진 씨는 단순히 우리 손자를 도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백진우가 계속했다. 특별히 소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과학적 통찰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진우와 소라 사이에 교환되는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분명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이동했을 때 도현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잠시 정원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함께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정원의 밤 공기는 상쾌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봄의 첫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중앙극장에서의 첫 만남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 백시 희망의 발걸음 재활센터의 공식 개관식이 열렸다. 한때 창신동의 작은 봉제 공장이었던 곳은 이제 서울 도심에 위치한 현대적인 복합 건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유리와 스틸로 된 외관은 한국 전통 건축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수지는 개관식이 시작되기 전 건물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단정한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스타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다. 긴장되나요? 박소라가 그녀 옆에 서서 물었다. 소라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네, 너무 떨려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소라는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이 이룬 성취예요, 수진 씨. 당신의 비전과 끈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센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해졌다. 그녀는 가끔 자신의 작은 꿈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로 성장하면서 원래의 정신을 잃지는 않았는지 걱정했다. 건물 내부에는 300석 규모의 강당이 만석이었다. 정부 관계자들, 의료계 인사들, 기업인들, 그리고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첫 줄에는 백 가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백진우, 준호, 미정, 서연 그리고 물론 도현까지. 도현은 지팡이를 의지한 채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시간이 되자 수진과 소라는 함께 무대로 올라갔다. 백진우가 먼저 연단에 섰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물 개관이 아닌 새로운 의학적 패러다임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1년 전 한 용감한 젊은 여성이 우리 가족의 자선 행사에 초대받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모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진우는 잠시 감정에 북받쳐 말을 멈췄다. 이것은 그가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드문 순간이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치료사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 소라 교수가 연단에 섰다. 그녀는 센터의 과학적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수진의 방법론을 통해 치료받은 환자들의 회복률이 기존 치료법보다 평균 47% 더 높았고 특히 정신적 웰빙 지수는 62%나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데이터였다. 이제 센터의 설립자이자 영혼인 강수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소라가 말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연단으로 나섰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다. 저는 긴 연설 대신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무대 뒤편에 커튼이 열렸다. 그곳에는 센터의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5살부터 19살까지 다양한 신체적 제한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일부는 지팡이나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음악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수진이 안무한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춤이 아니라 각자의 신체적 능력 안에서 표현하는 움직임의 축제였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서 있는 아이들도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과 하나가 되었다. 청중들은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공연의 절정에서 10살 지민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혼자 3걸음을 걸었을 때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지는 무대 한편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것이었다. 숫자나 통계가 아닌 실제 삶의 변화, 한 걸음, 한 미소, 한 번의 자신감 있는 움직임이 가져오는 기적 같은 순간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를 떠났을 때 도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를 의지한 채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다. 그의 걸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진전이었다. 도현은 수진 옆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이 센터의 첫 번째 환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다. 1년 전 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강수진 선생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백시그룹 후계자의 이런 솔직한 고백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